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하사 이다솜. 잘못했습니다. 강원도 화천 제15 보병사단 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정비창고 안. 차가운 쇠붙이 냄새와 퀴퀴한 기름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형광등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며 구석에 무릎 꿇린 두 여성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잘못? 뭘 잘못했는데 이 쌍년들아. 육중한 군홧발이 또다시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다솜 하사가 비명도 삼킨 채 고꾸라졌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쌍둥이 동생 이다슬 하사가 눈에 핏발을 세우며 소리쳤다. 황 상사님, 그만하십시오. 언니 지금 어쭈? 인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황일구 상사의 뒤틀린 미소가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다. 그는 15사단 정비대대의 실세였다. 달고 다른 그의 전투복에선 역겨운 담배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너희 같은 것들이 하사 계급장 달고 들어오니까 부대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여군, 웃기지 마. 그냥 계집애들이 속굽 장난하러 온 거지. 안 그래? 황 상사는 낄낄거리며 이다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다슬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듣자 하니 너희 윗선에 빽이 좀 있다며? 그래서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 건가? 말해봐. 내 빽이 누군데? 사단장? 군단장? 말만 해. 내가 다 무릎 꿇려줄 테니까.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극에 달했다. 이다솜과 이다슬. 두 사람은 임관 후 이곳 화천으로 발령받은 지 겨우 석 달째였다. 밝고 씩씩했던 두 사람은 지옥 같은 석 달을 보냈다. 황 상사의 폭언과 폭행은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여군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그저 뒤틀린 가학심의 발현일 뿐이었다. 황 상사님, 제발. 저희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그만. 먼저 무너진 것은 언니 이다솜이었다. 그녀가 눈물로 애원하자 황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좀 계집애답네. 그래. 무릎 꿇고 빌어야지. 너희는 군인이 아니야. 그냥 암컷이지. 그는 창고 구석에 있던 더러운 걸레를 집어 이다솜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내가 싼 눈물이나 닦아. 그리고 오늘 야간 정비 너희 둘이 밤새서 다 끝내놔. K511 엔진 오버홀 싹 다. 날 밝기 전까지 못 끝내면 내일은 이걸로 안 끝나. 황일구 상사는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갔다. 쾅 하고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창고 안에는 두 쌍둥이의 흐느낌과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다. 이다슬은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져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쓰러진 언니를 부축했다. 이다솜의 전투복 여기저기는 군홧발 자국과 기름때로 엉망이었다. 언니, 괜찮아? 다슬아. 나 무서워. 이러다 우리 정말 죽는 거 아닐까? 이다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이다슬의 눈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군용 보안 스티커가 붙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언니,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자. 뭐? 안 돼. 아버지 아시면.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삼촌. 다들. 군 생활에 문제 생기실 거야. 우리가 참아야. 참아? 뭘 더 참아? 이다슬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언니, 우린 군인이기 전에 그분들 딸이고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맞고 사는데 그게 군 생활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아? 황일구가 그랬잖아. 우리 빽이 누구냐고.
똑똑히 보여줄 거야. 우리가 누군지. 이다슬은 망설임 없이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잠금을 풀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같은 시각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계룡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실. 거대한 지도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운 방에서 별 2개가 선명한 견장을 단 소장 이진혁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이다솜과 이다슬의 아버지였다. 고요한 집무실에 진동이 울렸다. 늦은 밤 딸에게서 온 전화였다. 다슬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늘 그렇듯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애써 참는 울음소리였다. 아빠. 아빠. 이진혁 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온 장군의 냉철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 누가 그랬어? 화천 15사단. 황일구 상사. 언니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빠. 무서워요. 화천 15사단. 황일구 상사. 이진혁 소장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다슬아. 지금 당장 언니 데리고 의무대로 가. 무조건 군의관한테 진단서 끊어. 녹음이나 사진, 증거될 만한 건 뭐든 챙겨. 아빠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이진혁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였다. 그는 즉시 비상보안 회선을 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아내에게 걸었다. 경기도 포천 제8기동사단 야간 기동훈련장. 전차대대. 우측으로 기동. 적 예상 접근로를 완벽히 차단한다. K 흑표 전차의 굉음이 밤공기를 가르는 가운데 야전 지휘소에서 훈련을 지휘하던 준장 한서진의 무전으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쌍둥이의 어머니이자 현역 기갑여단장이었다. 여단장님, 합참작전본부장님 직통입니다. 한서진 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받았다. 훈련 중에 남편이 직통으로 전화할 일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없었다. 작전본부장입니다. 한 장군. 남편의 공식적인 호칭.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네, 여단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진 씨. 일 터졌어. 우리 딸들이라는 단어에 한서진 준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화천 15사단이야. 황일구라는 상사놈한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어. 방금 다슬이한테 연락 왔어. 다솜이가 많이 다친 것 같아. 한서진 준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차의 굉음도 부하들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딸들의 모습만 그려졌다. 그 개자식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욕설은 지휘소의 모든 장병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보, 나 지금 계룡대로 복귀한다. 당신도 당장 훈련 중지하고 계룡대로 와. 형님하고 태혁이한테도 연락했어. 알겠습니다.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한서진 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휘소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부관에게 명령했다. 당장 헬기 띄워. 목적지는 계룡대다. 훈련은 참모장에게 위임한다. 전속력으로.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육군 제3군단장 중장 이강혁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방정책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는 쌍둥이의 큰아버지였다. 피곤한 기색으로 차에 오르려던 순간 동생 이진혁 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접니다. 진혁이냐? 이 시간까지 웬일이냐? 다솜이하고 다슬이가.
부대에서 맞았습니다. 이강혁 중장의 온화했던 인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어디야? 부대 어디야? 화천 15사단입니다. 황일구 상사라는 놈입니다.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15사단. 이강혁 중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15사단은 그의 3군단 예하 부대였다. 내 부대에서 내 조카가 맞았다. 당장 계룡대로 간다. 너도 그리로 와. 태혁이도 불렀지? 네. 특전사에서 바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끄는 이강혁 중장은 운전병에게 소리쳤다. 목적지 변경. 계룡대. 비상 상황이다. 사이렌 울리고 최고 속력으로 달려.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사람은 서울 송파구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참모장인 준장 이태혁, 쌍둥이의 삼촌이었다. 그는 야간 강화 훈련을 막 끝내고 복귀하던 참이었다. 형들의 연이은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한 그는 그 자리에 있던 707 특임대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기동 헬기 한 대 준비시켜. 파일럿은 최고참으로. 목적지는 계룡대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다. 새벽 1시 계룡대 합참본부 지하 벙커 비상대책회의실.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4개의 별이 한자리에 모였다. 육군 중장 이강혁 3군단장 큰아버지 육군 소장 이진혁 합참작전본부장 아버지 육군 준장 한서진 기갑여단장 어머니 육군 준장 이태혁 특전사 참모장 삼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4사람 모두 전투복 차림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아닌 살기 어린 분노가 가득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버지 이진혁 소장이었다. 그는 회의실 스크린에 방금 전 15사단 의무대에서 몰래 전송받은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이다솜 하사의 얼굴과 팔은 시퍼런 멍과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어머니 한서진 준장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게 내 딸 얼굴이야. 삼촌 이태혁 준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씨발. 어떤 새끼가 감히. 형님, 형수님. 제가 지금 바로 화천으로 가겠습니다. 707 애들 둘만 데리고 가서 그 새끼 아킬레스건을. 태혁아. 가장 연장자이자 계급이 높은 큰아버지 이강혁 중장이 그를 제지했다. 흥분 가라앉혀.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 아니다. 형님, 이게 감정적으로 안 되게 생겼습니까? 조카 애들 얼굴이 저 모양이 됐는데. 그래서 더더욱. 우린 군인이다.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움직일 순 없어. 이강혁 중장의 말에 동생들이 잠시 침묵했다. 이진혁 소장이 입을 열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 그냥 감찰이나 헌병대에 맡길 수 없습니다. 아까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일구 상사.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징계 위에 올랐으나 전부 혐의 없음 또는 기각 처리됐습니다. 15사단 주임원사 라인, 그리고 아마 그 위 어딘가에 비호 세력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서진 준장이 차갑게 말했다. 비리, 그리고 폭력. 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암덩어리군요. 그걸 내 딸들이 건드린 거고. 이강혁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래. 이건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야. 15사단 전체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기회다. 사적으로 가지 않아. 공식적으로 간다. 그가 비상 전화를 들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인가? 나 3군단장이다. 지금 즉시 15사단에 대한 전면 특별 전투 지휘 검열을 발령한다. 검열단장은 나 3군단장 이강혁 중장이 직접 맡는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진혁이 너는 합참 대표로 작전 태세 검열. 한 장군은 여군 인권 실태 및 보급 비리 점검. 태혁이 너는 특수전 부대 지원 태세 및 대테러 대비 상태 점검. 네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우리 가족이 저 지옥을 청소한다. 이강혁 중장이 다시 한번 명령했다. 각자 헬기 준비시켜. 헌병대, 감찰실, 기무사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간다. 새벽 1시 30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두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각각 장군의 별을 단 4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어둠을 뚫고 강원도 화천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부패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한 4마리 별의 진격이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강원도 화천의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찢는 지옥의 북소리 같은 소리가 동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었다. 두두두두두두두. 제15 보병사단 지휘통제실. 야간 당직 근무를 서던 작전과장 김중령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야? 이 소리. 웬 헬기 소리가 이렇게. 그때 레이더 관제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과장님, 동쪽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 사기 본 사단 연병장으로 고속 접근 중입니다. 식별 신호. 없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떴습니다. 아군기. 육군 지휘부 고유 신호입니다. 뭐? 지휘부? 사대나? 이 새벽에? 예정된 훈련이나 시찰 일정 있었나? 전혀 없었습니다. 미쳤군. 당장 사단장님께 보고 올려. 전 부대 비상 대기. 김중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예정에 없는 지휘부 헬기 4대의 동시 강습. 이것은 시찰이 아니었다. 전쟁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태였다. 같은 시각 정비대대 독신 간부 숙소 BOQ. 황일구 상사는 지독한 숙취에 머리를 부여잡으며 일어났다. 어젯밤에도 부대 근처 단골 술집에서 몰래 빼돌린 군용 유류를 팔아넘긴 돈으로 거나하게 마신 참이었다. 아, 머리야. 씨발. 그는 더러운 러닝 차림으로 일어나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들이켰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다. 새벽부터 지랄들이야 아주. 높은 새끼들 훈련한다고 또 쇼하는구만. 그는 어젯밤 무릎 꿇고 빌던 쌍둥이 하사를 떠올렸다. 이다솜과 이다슬. 꽤 앙칼지게 버티더니 결국 무너지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계집애들은 역시 밟아야 제맛이지. 오늘 아침에 가보면 엔진 오버홀은커녕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야. 어디 한번 보자. 그 잘난 빽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황일구는 자신의 라인을 굳게 믿고 있었다. 15사단 주임원사 박철규. 그는 박원사의 묵인 하에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저질러왔다. 박원사는 그의 든든한 방패막이었다. 어디 사단장한테 꼰질러봐야 어차피 다 박원사님 선에서 컷이야 멍청한 년들. 그는 낄낄거리며 군복을 꿰어 입었다. 그리고는 정비 창고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새벽 4시 30분. 콱! 15사단 사령부 연병장. 4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착륙했다.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다. 사단 사령부의 모든 막사 창문에 불이 켜지고 잠에서 깬 병사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전쟁 났습니까? 뭐야? 헬기 4대가 연병장에 내렸어. 방탄모를 꿰차고 황급히 뛰쳐나온 사단장 김철수 소장이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헬기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헬기 도어에는 각각 육군 본부, 합참, 3군단,
특수전 사령부의 마크가 선명했다.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는 인물들을 확인한 순간 김철수 사단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그의 직속 상관인 3군 단장 이강혁 중장별 셋이었다. 뒤이어 합참작전본부장 이진혁 소장별 둘, 8사단 기갑여단장 한서진 준장별 하나, 그리고 특전사 참모장 이태혁 준장별 하나. 별이 총 7개였다.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핵심 장성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새벽에 자신의 사단 연병장에 강습한 것이다. 김철수 사단장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충성 사단장 소장 김철수 3군 단장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강혁 중장 큰아버지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김 사단장, 지금 이 시간부로 15사단 전부대에 대한 특별 전투 지휘 검열을 실시한다. 예? 검열 말입니까? 이 새벽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통보를 하고 하는 게 검열인가? 이강혁 중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김 사단장은 입을 다물었다. 검열 단장은 3군 단장인 내가 직접 맡는다. 사단장은 본 시간부로 15사단에 대한 모든 지휘 통제권을 검열 단장인 나에게 인계하고 사단장실에서 대기하라. 이해 있나? 이해 없습니다. 이것은 검열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지휘권 박탈, 군사 반란에 가까운 초강수였다. 하지만 3군 단장이 예하 사단에 내리는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김 사단장은 그제야 이강혁 중장 뒤에 선 다른 장군들을 보았다. 합참작전본부장, 특전사 참모장, 심지어 타부대 여단장까지. 이건 평범한 검열이 아니다. 사단 하나를 통째로 뒤엎으러 온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정비 창고 쪽에서 어슬렁거리며 걸어오던 황일구 상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야, 3스타까지 떴네. 뭔 일 났나? 사단장 새끼 얼굴 똥 씹은 표정 봐라. 꽃이다.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높은 사람들이 자기 사단장을 갈구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강혁 중장이 사단장에게서 시선을 떼고 함께 온 헌병 단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정비대대 소속 황일구 상사를 현장에서 체포한다. 내 앞으로 끌고 와. 예. 헌병들이 정비대대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 사람 더 빨리 움직인 이가 있었다. 쌍둥이의 어머니 한서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불타는 눈으로 정비 창고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강혁 중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성큼성큼 연병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의 뒤를 아버지 이진혁 소장과 삼촌 이태혁 준장이 말없이 따랐다. 정비 창고 입구에서 이 광경을 보던 황일구 상사는 당황했다. 헌병들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고 처음 보는 별들이, 그것도 준장과 소장이 자신을 향해 살기를 뿜어내며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왜 나한테 와?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헌병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한서진 준장이 멈춰 섰다. 황일구는 얼떨결에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정비대대 상사 황일구, 저 여단장님, 어쩐 일로? 한서진 준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 안쪽을 힐끗 보았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이 상황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다솜과 이다슬 하사가 있었다. 딸들의 처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한서진 준장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황일구 상사냐? 예. 예. 그렇습니다만. 한서진 준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내 놈이 감히 내 딸들을 건드려? 황일구의 뇌가 정지했다. 내 딸. 그때 뒤이어 도착한 아버지 이진혁 소장이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내듯 움켜쥐었다. 내 놈이구나. 내 딸들에게 그 더러운 손을 댄 새끼가. 황일구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합참작전본부장, 이진혁 소장, 그리고 쌍둥이 하사들의 이름. 이다솜, 이다슬, 이진혁? 설마.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삼촌 이태혁 준장에게 향했다. 특전사 마크가 선명한 그는 이미 군용 수갑을 손에 들고 웃고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의 미소였다. 반갑다 황일구. 내가 그렇게 찾던 애들 빽이다. 오늘부터 내 군 생활은 끝났어. 황일구 상사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천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폐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황일구 상사가 주저앉은 그 순간 사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뭐하고 있나? 당장 끌고 가. 삼촌 이태혁 준장이 헌병들을 밀치고 직접 황일구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다. 우두둑 하는 뼈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황일구의 끔찍한 비명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팔 부러져. 조용히 해, 버러지 새끼야. 이태혁 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특전사 참모장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교관이었다. 인간의 고통 한계치를 정확히 아는 그였다. 이 시간부로 황일구 상사를 직권 남용, 가혹행위,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는 이자를 사단 내 영창 독방에 즉시 구금하고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질질 끌다시피 황일구를 연행해 갔다. 그제야 어머니 한서진 준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고 안 구석에 쓰러져 있던 딸들에게로 달려갔다. 다솜아, 다슬아, 엄마. 두 쌍둥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만신창이가 된 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 이진혁 소장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주먹을 피가 나도록 움켜쥐었다. 한서진 준장이 딸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아빠도 큰아버지도 삼촌도 다 왔어.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그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여기 8사단 여단장이다. 의무 헬기 당장 이곳으로 착륙시켜. 환자 후송한다. 목적지는 국군 수도병원. 내가 직접 인솔한다. 이 모든 광경을 사단 연병장에서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김철수 사단장과 참모들은 저 2명의 하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사단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이었다. 새벽 5시 15사단 사령부 지휘통제실은 4명의 장군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가장 상석 사단장석에는 3군단장 이강혁 중장이 앉았다. 그의 앞에는 15사단장 김철수 소장, 참모장, 그리고 사단 주임원사 박철규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이강혁 중장 큰아버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휘통제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 사단장, 자네 사단장 부임한 지 얼마나 됐지? 예.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자네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폭행과 비리가 자행되는 걸 정말 몰랐나? 군단장님, 저는
저는 정말 보고받은 바가. 보고? 이강혁 중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보고가 없으면 모르는 게 사단장인가? 내 놈 귀에는 병사들 비명 소리가 안 들리나? 내 눈에는 저 멍든 얼굴이 안 보였냔 말이다. 그게 별 달고 할 소리야. 김 사단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이강혁 중장은 시선을 돌려 사단 주임원사 박철규를 노려보았다. 박 원사는 수십 년 군 생활의 짬이 무색하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박철규 원사. 예. 예. 군단장님.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야. 부사관들의 왕이고 병사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앉혀놓은 자리다. 그런데 내 놈은 뭘 했나? 황일구 같은 버러지 새끼가 애들을 때려 죽이든 말든 뒤에서 비리나 챙기며 눈 감아주고 있었나? 저는 황 상사가 그런 짓을 하는 줄은. 시끄럽다.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진혁 소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곧장 이강혁 중장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형님, 찾았습니다. 이다솜 이다슬 하사. 지난 석 달간 총 2차례 황일구 상사에 대한 공식적인 고충 처리 및 폭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강혁 중장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런데 이진혁 소장이 박철규 원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2번 모두 대대선에서 기각 처리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상급자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 그리고 그 기각 의견서에 최종 추천 서명을 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박철규 주임원사입니다. 순간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0도 이하로 떨어졌다. 김 사단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며 박 원사를 쳐다봤다. 박 원사. 자네. 박철규 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그것은 황 상사가 평소에 뭘? 이강혁 중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박철규 원사를 덮었다. 내 놈이 황일구 뒤를 봐주고 황일구는 내 놈의 보급 비리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그런 더러운 공생 관계였겠지. 안 그런가? 박 원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이강혁 중장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헌병에게 명령했다. 저자도 당장 끌고 가. 황일구 옆방에 쳐넣어. 2 놈이 아주 사이좋게 군 생활 마감하게 해줘라. 같은 시각 사단 내 강당. 어머니 한서진 준장은 딸들을 의무 헬기로 수도병원에 보낸 직후 15사단 내 복무 중인 모든 여군 간부 및 병사 70여 명을 강당으로 전원 소집했다. 강당 내에는 불안과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다. 갑작스러운 새벽 소집. 그리고 단상 위에 서 있는 처음 보는 여군 장성. 한서진 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8사단 기갑여단장 한서진 준장이다. 장내의 술렁임이 일었다. 기갑부대를 지휘하는 여군 장군. 전설로만 듣던 인물이었다. 오늘 새벽 이곳 정비대대에서 발생한 이다솜, 이다슬 하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 2 사람은 내 딸들이다. 강당 안의 모든 여군이 숨을 멈췄다. 경악. 그리고 이어지는 작은 희망. 나는 내 딸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당신들 역시 누군가의 귀한 딸이다. 나는 오늘 내 딸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모두를 지킬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황일구 상사, 박철규 주임원사, 저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5사단 내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 성희롱, 가혹행위, 묵인된 폭력.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말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가해자를 오늘부로 군복을 벗기겠다. 내가 내 별을 걸고 약속한다.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가장 뒷줄에 앉아있던 한 명의 여군 중위가 손을 들었다. 여단장님, 정말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라. 내가 책임진다. 저희 대대장님은 밤마다 저희 여군 간부들을 회식 자리로 불러내어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말이 터져나오자 닫혔던 둑이 무너진 듯 여기저기서 울음과 함께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희 중대장은 제가 임신 중인 것을 알면서도 야간 행군에서 열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보급관은 여군 속옷 보급품을 빼돌려 자기 애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작전과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한서진 준장은 눈을 감았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지옥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부 죽여버리겠어. 한편 사단 영창 특별면회실. 삼촌 이태혁 준장은 팔에 깁스를 한 채 고통에 신음하는 황일구 상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파. 물 좀. 시끄럽고. 이태혁 준장이 서류철을 그의 앞에 던졌다. 내 놈 뒤에 박철규 원사 있는 거 안다. 근데 박철규가 내 놈을 꼬리 자르기 하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 뭐라고요? 박 원사는 이미 다 불었어. 내가 주도해서 보급품을 빼돌렸고 자기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폭행을 눈감아줬다고. 넌 어차피 폭행죄로 군 감옥행 확정인데 거기에 군수품 횡령죄까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단 말이다. 황일구의 눈이 흔들렸다. 물론 이태혁 준장의 거짓말이었지만 겁에 질린 황일구에게는 진실처럼 들렸다. 그럴 리가. 박 원사님이 나한테. 내가 불면 돼. 이태혁 준장이 녹음기를 켰다. 내가 박철규 원사의 지시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박철규가 누구에게 상납을 했는지. 15사단장? 아니면 더위? 3군단? 6본? 황일구는 갈등했다. 이대로 가면 자신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끝장이다.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사형당할 거 무기징역 정도로 감형은 해주지. 말해봐. 박철규 원사 혼자 먹었을 리가 없는데. 그 윗선이 누구야? 황일구는 잠시 망설이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입을 열었다. 박 원사님, 매달 사단장님께 특활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군단 감찰실에도 정기적으로 상납했습니다. 이태혁 준장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단순한 썩은 사과 몇 개가 아니었다. 둥지 전체가 아니 나무 기둥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끄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형인 이강혁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 태혁입니다.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지겠습니다. 3군단 감찰실에도 이놈들 끈아풀이 있었습니다. 형님 부대에도 쥐새끼가 있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이강혁 중장의 목소리가 지옥의 심연처럼 낮게 울렸다. 알고 있다. 방금 박철규가 다 불었어. 3군단 감찰실장 당장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이강혁 중장은 전화를 끊고 지휘통제실 창밖, 동이 터오는 화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김 사단장. 예, 군단장님. 자네, 옷 벗을 준비해라. 그것은 15사단 지휘부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새벽 5시 30분. 강원도 화천 15사단 사령부 대강당. 동이 트기 시작한 희미한 빛이 강당의 높은 창문을 통과해 먼지가 자욱한 실내를 비췄다. 70여 명의 15사단 소속 여군들은 차가운 강당 의자에 앉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녀들의 계급은 이등병부터 소령까지 다양했다. 단상 위에는 기갑여단장 한서진 준장이 섰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헌병 2명이 버티고 섰고 양옆으로는 육군 본부에서 급파된 여군 감찰관들이 노트북을 편 채 앉아 있었다. 한서진 준장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불타는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곳에 8사단 여단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로 왔다. 그리고 당신들의 선배 군인으로 왔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강당의 문은 닫힌다.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보되며 발언자는 내 여단장 직위를 걸고 완벽하게 도한다. 그녀는 앞줄에 앉은 한 여군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단 본부대 소속의 행정장교였다. 소령, 자네가 계급이 가장 높군. 자네부터 말해보게. 이 부대 뭐가 문제인가? 소령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김철수 사단장의 직속 부하였고 그의 눈치를 보며 군 생활을 이어온 사람이었다. 여단장님, 저희 15사단은 큰 문제 없이 거짓말. 한서진 준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네 눈에는 지금 국군 수도병원으로 실려간 내 딸의 찢어진 군복이 보이지 않는가? 자네 눈에는 여기 모인 후배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소령, 그 별 같지도 않은 알량한 계급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마라. 그건 군인이 아니라 공범이다. 마지막 기회다. 말해. 한서진 준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소령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때 뒤쪽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통신대대 소속의 한 여군 중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희 대대 주임원사는 여군 하사들에게 밤마다 자신의 관사로 불러 안마를 시켰습니다. 거부하면 근무 평점을 최하로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 고백은 둑을 무너뜨린 첫 번째 물줄기였다. 저도 있습니다. 보급관이 제 전투복 치수를 재겠다며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대장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여군은 이래야 마시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울음바다와 고발의 장으로 변했다. 한서진 준장은 눈을 감고 이 모든 증언을 들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기록 중인 감찰관에게 지시했다. 지금 이름이 거론된 모든 자들, 대대장, 주임원사, 보급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장 이곳으로 소환해. 헌병대를 보내서라도 잡아와.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강당을 뛰쳐나갔다. 한서진 준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계속 말해라. 오늘 이 자리에서 15사단의 모든 암덩어리를 도려낸다. 하나도 남김없이. 증언은 새벽 내내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착취였고 묵인된 범죄였다. 어떤 장교는 여군 하사에게 자신의 대학 레포트를 대신 쓰게 했고 어떤 부사관은 여군 병사들의 휴가를 멋대로 잘랐다. 황일구 상사의 폭행은 이 거대한 부패의 빙산에서 가장 표면에 드러난 얼음 조각일 뿐이었다. 한서진 준장은 깨달았다.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었다. 지휘관인 김철수 사단장부터 그 아래 참모들 그리고 주임원사 라인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군인이 없었다. 같은 시각 사령부 지휘통제실 아버지 이진혁 소장은 사단 주임원사 박철규를 직접 신문하고 있었다.
박철규는 영창 독방에 갇힐 것이라는 공포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박원사, 자네 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말해. 이진혁 소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는 합참작전본부장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15사단 전체의 비리 네트워크가 그려지고 있었다. 황일구 상사의 폭행. 언제부터 알았나? 소장님. 제발. 저는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다. 석 달 전. 쌍둥이 하사들이 처음 신고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무엠 묵살했지? 이진혁 소장이 증거 서류, 즉 이다솜과 이다슬이 제출했던 고충 처리 신고서를 박철규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여기 자네 서명이 있군. 상급자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 이게 자네 판단이었나? 그것은 황 상사가 사단 보급품 유출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장부가 저에게도 불리하게 보급품 유류인가 부식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진혁 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작전통이었지만 군수비리의 생리도 샅샅이 꿰고 있었다. 유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비대대에서 빼돌린 경유와 휘발유를 황 상사가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그 돈을 저와 그리고 사단장님께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했습니다. 김철수 사단장에게? 예. 사단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진혁 소장은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딸들이 폭행당하는 동안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자는 고작 기름 몇 드럼 값에 눈이 멀어 범죄를 방조하고 나아가 동참하고 있었다. 그는 옆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큰형 이강혁 중장을 바라보았다. 이강혁 중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혁 소장은 다시 박철규를 향해 몸을 돌렸다. 황일구가 내 딸들을 폭행하면서 다른 짓은 하지 않았나? 박철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말해. 황 상사가 버릇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버릇?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는 걸 손전화로 찍었습니다. 뭐? 이진혁 소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박철규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내 이 개새끼. 별 2개의 장군이 계급도 잊은 채 살기를 뿜어냈다. 어디에 있어 그 영상? 어디 있어? 저도 모릅니다. 황 상사. 개인 손전화에.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특전사 참모장 이태혁 준장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방금 황일구의 숙소 BOQ를 급습해 확보한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형님, 찾았습니다. 이 새끼가 트로피라고 부르던 물건입니다. 이진혁 소장은 박철규를 내던지고 하드 드라이브를 바라보았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한편 강당에서는 한서진 준장의 숙청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헌병대에 의해 줄줄이 끌려온 가해자들. 대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보급관들이 강당 앞쪽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단상 위에 한서진 준장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여군 하사가 울며 소리쳤다.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정중사. 저 사람이 제게 밤에 둘이서만 DMZ 순찰 돌자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거절했더니 온갖 잡무를 저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한서진 준장은 무릎 꿇은 정중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정중사, 할 말 있나?
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친해지려고. 닥쳐라. 한서진 준장은 옆에 헌병에게 명령했다. 저자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떼라. 성군기 위반 직권남용. 영창으로 보내. 하지만 여단장님, 증거도. 증거? 여기 70여 명의 여군들이 모두 증인이다. 그리고 내 말이 곧 증거다. 끌고 가. 정중사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억울합니다. 여단장님. 강당 안의 여군들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을 보았다.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나타난 것이다. 한서진 준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부로 15사단 내 모든 부조리는 끝났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 당신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위협에도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지옥을 오늘 완전히 불태워버릴 테니까. 그녀의 선언은 새벽을 가르고 화천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둥지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어머니이자 장군인 그녀의 피 맺힌 맹세였다. 새벽 6시. 날이 완전히 밝았지만 15사단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한겨울보다 차가웠다. 이강혁 중장 큰아버지, 이진혁 소장아버지, 이태혁 준장 삼촌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들 앞에는 특전사에서 가져온 군용 고성능 노트북과 방금 황일구의 숙소에서 압수한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한서진 준장은 강당의 상황을 정리한 뒤 딸들이 후송된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기 위해 헬기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태여가 확실한가? 이강혁 중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철규 주임원사와 황일구 두 놈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황일구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촬영했습니다. 이 안에 그 영상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태혁 준장이 하드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드라이브 인식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버지 이진혁 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합참의 핵심 지휘관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두려움에 떠는 아버지일 뿐이었다. 자신의 딸들이 겪었을 끔찍한 순간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형님, 제가 이걸. 이강혁 중장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혁아, 정신 차려. 우린 군인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저 버러지들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결정적인 증거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진혁 소장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은 다시 장군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태혁 준장이 드라이브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폴더의 이름은 피해자들의 이름 혹은 그들만 아는 은어로 되어 있었다. 말 안 듣는 이병, GOP 신병, PX 근현, 정비대대 신참.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의 폴더 이름은 쌍둥이였다. 이진혁 소장의 숨이 멎었다. 이태혁 준장이 재빨리 그 폴더의 속성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 총용량 50GB. 시발. 이태혁 준장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마우스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강혁 중장이 명령했다. 포렌식 팀 대기시켜. 이 드라이브 전체를 복제한다. 원본은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리고 우리도 확인해야 한다. 저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이태혁 준장을 바라보았다. 틀어. 이태혁 준장이 쌍둥이 폴더 안의 파일 중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이 열리고 익숙한 15사단 정비 창고의 모습이 보였다. 영상은 구석에 숨겨둔 손전화로 찍은 듯 비스듬한 각도였다.
그리고 화면 안으로 황일구 상사와 이다슬 하사가 들어왔다. 영상 속 황일구는 어젯밤 그들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욕설과 조롱을 퍼붓고 있었다. 너희 빽이 누구냐고 이 쌍년들아. 말해봐. 그리고 이어지는 무자비한 폭행. 군홧발이 이다솜 하사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소리, 이다슬 하사가 언니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는 소리, 황일구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는 소리가 지휘통제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악! 잘못했습니다. 언니. 그만. 이진혁 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밀랍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만. 꺼. 당장 꺼. 그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이태혁 준장이 급히 영상을 껐다. 지휘통제실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다. 이진혁 소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지휘통제실 구석으로 달려가 위액을 토해냈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참상을 보아왔지만 자신의 피부치가 저렇게 유린당하는 모습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강혁 중장은 두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이태혁. 예, 형님. 다른 폴더. 다른 피해자들 영상. 확인해. 예. 황일구의 여죄를 전부 확인해야 한다. 저놈이 내 조카들에게만 저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이태혁 준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다른 폴더들을 열었다. 영상 속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와 부사관들이 있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황일구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겨울에 얼음물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인분을 억지로 먹이려 하거나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끔찍한 행위들이 가득했다. 이강혁 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군대가 아니다. 수용소다. 그는 이진혁 소장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진혁아, 일어나. 내가 무너지면 다솜이 다스리는 누가 지켜. 이진혁 소장이 핏발선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 저 새끼, 황일구,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겠습니다. 안 돼. 이강혁 중장이 동생의 뺨을 가볍게 쳤다. 정신 차려, 이 소장. 저놈을 내 손으로 죽이면 너는 살인자밖에 안 돼. 우리는 저놈을 군법으로 죽일 거다. 대한민국 군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저놈뿐만이 아니다. 저놈과 연관된 모든 놈들, 저놈을 비호한 모든 놈들을 이 부대에서 완전히 삭제시킬 거다. 이강혁 중장의 눈이 지휘통제실 벽에 걸린 15사단 부대기, 그 깃대에 꽂힌 김철수 사단장의 지휘봉을 향했다. 이태혁. 포렌식 팀 불러. 이 하드 드라이브 한 비트도 빠짐없이 복제해. 그리고 즉시 육군 본부로 전송해. 참모 총장님께 내가 직접 보고한다. 그는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다. 나 3군 단장이다. 육군 참모 총장님 연결해.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육군 참모 총장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장군.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이강혁 중장은 차분하지만 분노가 들끓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총장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군의 치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덮을 수 없습니다. 15사단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 쌍둥이 조카들의 폭행 사건, 박철규 주임원사의 비리 자백, 그리고 방금 확인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린 하드 드라이브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 총장의 긴 침묵이 흘렀다. 이 장군, 자네 판단이 맞았네. 이건 전쟁이야.
부패와의 전쟁. 이강혁 중장. 예, 총장님. 자네에게 육군 참모총장의 전권을 위임하겠네. 15사단 아니 3군단 전체에 대한 정화 작업을 지휘하게. 필요한 인력, 자원 뭐든 지원하겠네. 국방부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지. 자네. 집안일이기도 하지만 이젠 육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자네 손에 달렸네. 명. 받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강혁 중장은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차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 심판에 대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청소 시작한다. 오전 9시 15사단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사단 사령부 건물 전체는 3군단 헌병대에 의해 봉쇄되었고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부대 내 모든 통신망과 전산망은 합참작전본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이진혁 소장이 직접 지휘했다. 이강혁 중장은 지휘통제실에서 거대한 작전지도 대신 15사단의 조직도를 펼쳐놓았다. 김철수 사단장. 지금 어디 있나? 사단장실에 대기 중입니다. 데려와. 잠시 후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김철수 소장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지휘통제실로 들어왔다. 그는 차마 상급자인 이강혁 중장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김 사단장. 예. 군단장님. 자네. 박철규 원사에게 매달 얼마씩 받았나? 김철수 소장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는 이강혁 중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 애썼다. 무슨 말씀을. 시치미 떼지 마. 이강혁 중장이 박철규에 잡힐 진술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매월 300만 원씩 총 14개월간 사단장에게 상납함. 황일구가 빼돌린 유류 대금이다. 내 놈은 내 부하들이 피 흘리며 지키는 나라의 기름을 도둑질해서 내 놈 뱃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 대가로 황일구 같은 버러지가 내 부대에서 여군들을 폭행하고 유린하는 것을 눈감아준 거고. 맞나? 김철수 소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황일구가 그런 짓까지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박원사가 관행이라고. 관행? 이강혁 중장이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말하는 그 관행 때문에 내 조카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지도 몰라. 내 놈이 말하는 그 관행이 여기 수십 명의 여군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저자의 별을 떼. 당장 떼. 그리고 박철규와 같은 방에 쳐넣어.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일개 부사관과 공모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부대원의 인권을 말살했다. 이건 반역이다. 군단장님, 제발. 제 아버님이. 김철수 소장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의 장인이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실이었다. 이강혁 중장은 그를 경멸하며 잘랐다. 내 장인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넌 끝났어. 끌고 가. 김철수 소장이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15사단을 지탱하던 가장 높은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을 거쳐 VIP 병동 1인실에 나란히 입원한 이다슬 하사. 어머니 한서진 준장이 막 도착해 딸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다솜은 진통제 기운에 옅은 잠에 빠져들었다. 검사 결과 갈비뼈 3대에 금이 갔고 왼쪽 손목에 실금이 발견되었다. 다행히 뇌출혈 같은 심각한 손상은 없었지만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다슬은 비교적 외상이 적었지만 언니가 맞던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충격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였다.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엄마, 무서웠어. 정말. 황 상사가 언니를 죽일 것 같았어. 괜찮아, 다슬아.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 딸. 한서진 준장은 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강인함을 잃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군 정신과 전문의인 문소령이었다. 여단장님, 잠시 말씀 좀. 한서진 준장은 잠든 이다솜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스리를 다독인 뒤 조용히 병실 밖 복도로 나왔다. 문소령의 표정은 심각했다. 여단장님, 두 자제분의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 특히 이다슬 하사는 알고 있어.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지휘관으로 물어보지. 군 생활 계속할 수 있겠소? 문소령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15사단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군복만 봐도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을 떠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서진 준장의 가슴이 미어졌다. 대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겠다던 그렇게 씩씩하고 자랑스럽던 딸들이었다. 알겠소, 문소령. 치료에만 전념해 주시오. 다른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그녀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창한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손전화를 꺼내 남편 이진혁 소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솜이 갈비뼈 3대 손목 실금. 전치 8주. 다슬이 PTSD 심각. 하지만 생명엔 지장 없어. 걱정 마.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 나는 내 딸들을 지킬 테니. 문자를 보낸 그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장군이기 이전에 아픈 딸을 둔 어머니였다. 다시 화천 15사단 지휘통제실. 이강혁 중장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3군단 사령부였다. 그가 직접 체포 명령을 내렸던 3군단 감찰실장이었다. 군단장님, 감찰실장입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헌병을. 수화기 너머로 감찰실장의 격앙된 목소리와 헌병에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강혁 중장은 차갑게 말했다. 이 대령, 자네 박철규 원사에게 매달 얼마씩 받았나? 무슨 15사단 유류비리. 자네가 덮어줬잖나. 그 대가로 매달 상납받고 황일구 폭행 사건 진정도 자네 선에서 기각시켰고. 내가 틀렸나?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자네, 내 군단 소속이면서 내 등 뒤에 칼을 꽂았어. 내 조카들이 피를 흘리는 동안 넌 떡고물을 받아먹고 있었단 말이다. 이 대령, 자네 군 생활도 오늘로 끝이다. 순순히 조사받아. 그게 자네가 살 길이야. 이강혁 중장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성벽은 15사단을 넘어 3군단 내부까지 무너지고 있었다. 이때 이태혁 준장이 지휘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님, 황일구 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박철규 원사와 김철수 사단장 라인 말고 또 다른 라인이 있었습니다. 15사단과 연계된 민간 군납 비리 조직입니다. 황일구가 유류만 빼돌린 게 아니라 불량 전투 장비들을 납품받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민간 조직이라고? 예. 그리고 그 조직 뒤에
현역 국회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이강혁 중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름이 누군가. 자유한국당 박창민 의원입니다. 이강혁 중장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박창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거물급 의원이었다. 이강혁 중장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젠 정치권인가? 좋아. 아주 좋아. 이참에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박혀 있는지 모조리 다 파헤쳐주지. 그는 이진혁 소장을 불렀다. 진혁아. 예, 형님. 국군기무사령부에 연락해. 지금 당장 15사단에 대한 전면적인 방첩 및 비리 조사를 요청한다. 국회의원 연루 정황 포착. 그리고 언론에도 흘려야겠다. 언론 말입니까? 총장님께서는 총장님은 내게 전권을 위임하셨다. 이 정도 거물이 엮여 있다면 군 내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여론이 이 사건을 감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정치적 압력도 이 사건을 덮지 못하도록. 이강혁 중장은 자신의 개인 공보 장교를 불렀다. 지금 당장 내가 신뢰하는 기자에게 연락해. 딱 한 줄만 흘려.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도 15사단. 현역 장성 일가 자녀 상습 폭행 사건 발생. 군 지휘부 사단 전체 비리 정황 포착.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숙청 시작.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성 밖의 적들도 심판할 시간이다. 오전 10시. 대한민국 서울. 이강혁 중장이 움직인 정보는 한 줄기의 번개처럼 대한민국 언론계를 강타했다. 그가 신뢰하는 군사 전문 기자 김주혁은 건네받은 단 몇 줄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기사를 작성했다. 속보 현역 장성 일가 자녀 최전방 부대서 상습 폭행. 군 지휘부 15사단 해체 수준 숙청 돌입. 기사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린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서버가 휘청일 정도의 트래픽을 유발했다. 미쳤다. 이게 나라냐? 아빠가 소장, 엄마가 준장, 큰아빠가 중장, 삼촌이 준장? 이게 무슨 군대 로열 패밀리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 집안 자식들도 저렇게 맞고 사는데 깡 없는 우리 아들은 오죽하겠냐고. 당장 15사단 해체해라. FM 코리아, DC 인사이드 군사 갤러리 등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처음에는 쌍둥이 하사들의 배경에 놀랐던 여론은 이내 그 배경을 가지고도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분노로 돌아섰다. 황일구 상사와 박철규 원사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고 그들의 과거 행적까지 모조리 까발려졌다. 15사단은 지옥의 부대, 인간 도살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은 마비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사단 해체 및 관련자 전원 사형 청원이 올라와 순식간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불길은 국회로 번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창민 의원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전화벨이 불이 났다. 의원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15사단. 알아. 시끄러워. 박창민 의원은 태블릿으로 기사를 훑어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정치인이었다. 15사단의 군납 비리는 그의 핵심 자금줄 중 하나였다. 김철수 사단장과 3군단 감찰실장은 그가 심어놓은 기둥이었다. 그런데 그 기둥 2개가 하룻밤 사이에 뽑혀나갔다. 이강혁 중장. 그는 이강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갈아 마시듯 중얼거렸다.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그것도 자기 조카들 복수하겠다고. 박창민 의원은 이 사태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비리 커넥션을 통째로 드러내기 위한 기획임을 직감했다.
황일구라는 미친 개가 자기 조카를 물 줄은 몰랐지만 이강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판을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비서관. 예, 의원님. 당장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 잡어. 긴급 안보 위기 상황 브리핑이라고 해.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창민 의원이 단상에 섰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최전방 15사단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 저도 들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박창민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더 무서운 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군부를 사유화하려는 군 귀족 세력의 실체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군 귀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터져나왔다. 여러분, 피해자들의 가족관계를 아십니까? 아버지가 합참소장, 어머니가 기가벼단장, 삼촌이 특전사준장, 큰아버지는 이 모든 숙청 작업을 지휘하는 3군단장 이강혁 중장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군대입니까?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카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일가족 장성들이 총출동하여 일개 사단을 해체 수준으로 몰아넣고 있는 명백한 사적 보복이자 군권 남용입니다. 이강혁 중장은 지금 자신의 사적인 분노를 풀기 위해 최전방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여론은 이 거대한 폭로에 즉각 반응했다. 뭐야? 진짜였어? 군대판 하나회 아니야? 장군 가족이 부대를 박살낸다고? 이거 완전 영화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조카들 맞았다고 군단장이 직접 헬기 타고 가서 사단장 체포하는 게 말이 되나? 선 넘었네. 단 몇 시간 만에 부패한 군대에 대한 분노는 특권층의 사적 보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강혁 중장과 그의 가족은 피해자의 가족에서 순식간에 군림하는 귀족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같은 시각 화천 15사단 지휘통제실. 이태혁 준장이 켠 대형 스크린에는 박창민 의원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저 개자식이. 이태혁 준장이 의자를 걷어찰 듯 일어섰다. 형님, 저 새끼가 지금. 아버지 이진혁 소장도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사적 보복, 군 귀족.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 프레임은 총칼보다 무서운 무기였다. 저놈,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강혁이라는 방패막이를 제거하려는 거야. 여론을 이용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압박하겠지. 이강혁 중장을 보직 해임하라고. 모든 시선이 이강혁 중장에게 쏠렸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박창민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지휘통제실이 잠시 침묵에 잠겼다. 형님, 어떡하실 겁니까? 이진혁 소장이 물었다. 이강혁 중장은 천천히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박창민이가 판을 키웠군. 그는 자신의 공보 장교를 다시 불렀다. 나도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예? 군단장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어디서? 여기서. 이 지옥의 한복판 15사단 사령부에서. 모든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 전부 이곳 화천으로 들어오라고 해. 그는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박창민이는 우리가 감정 때문에 움직였다고 했다. 틀렸어. 우리는 증거 때문에 움직인 거다. 그는 이태혁 준장이 확보한 판도라의 하드 드라이브 원본을 가리켰다.
저놈이 불을 질렀으니 우리는 기름을 부어주지. 저놈이 군 귀족이라는 프레임을 짰다면 우리는 부패한 정치인과 썩은 군대의 커넥션이라는 진실을 보여줄 거다.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국방부 장관께는 내가 보고한다. 지금부터 이강혁 중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3군 단장의 이름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오후 2시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 병실 안 TV에서는 박창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 귀족의 사적 보복, 안보 공백 우려. 저 나쁜. 어머니 한서진 준장은 당장이라도 TV를 부숴버릴 듯 노려보았다. 진통제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이다솜이 뒤척이며 신음했다. 한서진 준장은 급히 TV 소리를 줄였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이다슬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물었다. 엄마, 저 사람 국회의원이야? 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큰아빠랑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아니야, 다슬아. 아니야. 한서진 준장은 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은 너희를 때린 황일구보다 더 나쁜 놈이야. 황일구 같은 괴물을 만들고 비호하고 이용해 먹은 악마지. 내 아빠와 큰아버지는 지금 그 악마와 싸우고 계신 거야. 싸움? 그래. 이건 전쟁이야. 한서진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병실 밖으로 나와 남편 이진혁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박창민. 그 자식. 수화기 넘어 이진혁 소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움직여야겠어. 당신 지금 괜찮겠어? 난 괜찮아. 내 딸들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 피해자인 우리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어. 한서진 준장은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들만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나도 내 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어. 어제 그 강당에서 내가 들은 게 있어. 같은 시각 화천 15사단 사령부 지하 조사실. 박창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특전사 참모장 이태혁 준장은 황일구를 다시 신문대로 끌고 왔다. 판도라의 하드 드라이브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황 상사, 넌 이제 끝났어. 이태혁 준장이 하드 드라이브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알지? 내 놈의 트로피들. 내 조카들 폭행한 영상. 아주 잘 봤다. 이것만으로도 넌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이야. 황일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쭉 훑어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거든. 이태혁 준장이 노트북을 열어 특정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폭행 영상이 아니었다. 화면 속에는 황일구와 낯선 사내들 여럿이 정비창고 뒤편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들은 군용 트럭에서 무언가를 내리고 황일구는 그들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받고 있었다. 영상 속 황일구는 낄낄거리며 말했다. 이번에 들어온 방탄복 말입니다. 이거 대검으로 찌르니까 그냥 뚫리던데요. 하하, 이걸 애들한테 입히라고요? 조용히 해, 황 상사. 자네만 입 다물면 돼. 상부에는 최고 등급품 납품 완료라고 보고 올라갔으니까. 이건 박 의원님이 특별히 챙기시는 거냐. 박 의원님? 이태혁 준장이 영상을 멈추고 황일구를 노려보았다. 박창민 의원. 맞나? 황일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장군들이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걸 어떻게? 내 놈의 더러운 하드 드라이브가 다 불더군. 이태혁 준장이 황일구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 놈이 내 조카들을 때린 이유가 고작 이 불량 방탄복 때문이었나? 꼬박꼬박 상납금 바치고 비리 눈 감아주던 김철수 사단장이 날아가니까 내 놈 비호해줄 방패막이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나? 그래서 애꿎은 하사들을 들볶아서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부 단속이라도 하려고 했나? 정확했다. 황일구는 이 쌍둥이 하사들이 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더 가혹하게 굴었다. 자신의 권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김철수 사단장 라인이 흔들리자 그는 불안감에 더욱더 폭주했다. 그것이 이 모든 사태의 방아쇠였다. 말해. 박창민이한테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나? 내 놈이 아는 거. 전부. 황일구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폭행범이 아니었다. 그는 박창민 의원이 내세운 민간 군납업체 K디펜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K디펜스는 중국산 저가 방탄복과 전투화를 국산 최고 등급품으로 속여 납품했고 황일구는 정비대대에서 이를 눈감아주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 돈은 다시 박철규 주임원사에게 그리고 김철수 사단장에게 나아가 3군단 감찰실장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황일구는 그 모든 거래 현장과 상납의 순간을 자신의 트로피 하드에 몰래 녹화해 두었다. 일종의 보험이었다. 이 미친 새끼. 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이태혁 준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군대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불량 방탄복. 그것은 전방의 병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적 행위였다. 한편 아버지 이진혁 소장은 합참 지휘통제실과 연결된 임시 사무실에서 15사단 전체의 군수 및 행정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 어제 강당에서 한서진 준장이 확보한 여군들의 증언 기록지가 들어왔다. 보급관은 여군 속옷 보급품을 빼돌려 자기 애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K디펜스에서 납품한 신형 전투화는 일주일 만에 밑창이 떨어졌습니다. 황 상사가 K디펜스 영업 이사랑 술 마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이진혁 소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폭행, 성추행, 비리. 이것들은 모두 박창민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에서 파생된 작은 종양들이었다. 그때 아내 한서진 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나 한서진이야. 어제 강당에서 피해 여군들에게 증언을 들었어. 황일구와 K디펜스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그게 누군데? 15사단 군수참모처 소속 정유미 대위. 그녀는 K디펜스의 불량 납품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대. 하지만 묵살당했어. 그리고 그 직후부터 황일구와 상급자들의 조직적인 따돌림과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했어. 너무 두려워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야. 이진혁 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여군, 지금 어디 있어? 병원에 있어. 어제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수도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어. 다행히 다슬이 바로 옆 병실이야. 당신, 그 여군 설득할 수 있겠소? 이 싸움이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어. 한서진 준장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설득하지. 같은 여군으로서 그리고 같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박창민이 우리를 군 귀족이라고 불렀지. 좋아. 귀족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옆 병실의 문을 두드렸다. 정대위. 나. 이다솜 하사 엄마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오후 4시. 화천 15사단 사령부 연병장.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 중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집결했다. 사단 사령부 건물 입구에는 임시 단상이 마련되었고 그 뒤로는 전투 지휘 검열이라는 현수막이 살벌하게 걸려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그들의 얼굴에는 군 귀족의 사적 보복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강혁 중장은 전투복 차림으로 아무런 원고 없이 단상에 섰다. 그의 뒤로는 이진혁 소장과 이태혁 준장이 굳은 얼굴로 도열했다. 별 7개의 무게가 연병장 전체를 짓눌렀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이강혁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육군 3군 단장 중장 이강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화천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오늘 아침 박창민 의원께서 저와 제 가족을 군 귀족이라 칭하며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제 조카 이다솜, 이닷을 하사가 이 부대에서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제 동생들이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날아온 것 사실입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적 감정이라면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솔직한 인정에 오히려 당황했다. 하지만 이강혁 중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가 이 시간까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제 조카를 폭행한 한 명의 버러지를 처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기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조카를 때린 그 폭행범이 어떻게 이 부대 전체를 좀먹고 있었는지 그 부패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이태혁 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태혁 준장은 준비된 노트북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했다. 기자들의 눈앞에 황일구가 K디펜스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불량 방탄복의 납품을 승인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 영상은 가해자 황일구 상사의 개인 하드 드라이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자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이 박창민 의원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황일구는 단순한 폭행범이 아니라 박창민 의원과 결탁한 군납 비리 업체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는 불량 방탄복과 전투화를 납품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을 사단장과 군단 감찰실에 상납하며 자신의 폭력 행위를 비호받아 왔습니다. 와, 미쳤다. 이건 박창민 의원은 우리가 사적 보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보복입니다. 하지만 제 조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우리 아들들의 방탄복에 구멍을 낸 반역자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 의원께서 우리를 군 귀족이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가족 대를 이어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귀족이라 불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박창민 의원, 당신은 무엇입니까?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당신의 배를 채우는 당신은 매국노입니까? 이강혁 중장의 사자후는 모든 카메라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국군 수도병원. 이다솜과 이닷을은 병실 TV로 큰아버지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한서진 준장도 그리고 옆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온 정유미 대위도 함께였다. 정유미 대위는 스크린에 재생되는 불량 방탄복 납품 영상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이었다. 맞아. 저거야. 내가 보고했던
이강혁 중장의 연설이 클라이맥스에 달했다. 당신은 매국노입니까? 그 순간 이다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폭행을 당할 때도 병원에 실려올 때도 흐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이 아닌 분노와 자부심이었다. 엄마.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사건 이후 그녀가 제대로 낸 첫 번째 목소리였다. 그래, 내 딸. 다솜아. 나 저 군복 다시 입어야겠어. 이다솜이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과 TV 속 큰아버지의 전투복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황일구 같은 놈들, 박창민 같은 놈들, 내가 내 손으로 다 잡아 넣을 거야. 그래서 다시 입을래. 그녀의 옆에서 동생 이다슬도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공포는 없었다. 언니와 같은 타오르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유미 대위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저도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 제가 겪은 모든 일, 세상의 전부 밝히겠습니다. 한서진 준장은 두 딸과 정유미 대위의 손을 차례로 굳게 잡았다. 그래, 그래야지. 그게 진짜 군인이지.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창민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강혁 중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는 사색이 된 채 TV 화면을 노려보았다. 영상이. 저 미친 개새끼가 그걸 왜 찍어? 그의 손에 들린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의원님, 전화가. 비서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전화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동시에 그의 개인 손전화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로 불타고 있었다. K-디펜스 대표 육군 본부 끈앞을. 그는 청와대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박창민 의원님 되십니까? 국방부 합동수사단입니다. 군수품 비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의원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박창민 의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군 귀족의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고 참군인 가족, 거대 비리 척결이라는 새로운 서사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화천의 지휘통제실에서 이강혁 중장은 압수수색 집행 보고를 받았다. 그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15사단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가장 큰 성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뿌리는 아직 깊숙이 남아 있었다. 이강혁 중장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좀먹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다. 군 귀족이라는 오명은 매국노라는 더 큰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내 아들이 입는 방탄복이 중국산 쓰레기였다고? 이건 이적 행위다. 박창민을 당장 사형시켜라. 황일구 그 새끼는 그냥 폭행범이 아니라 매국노 끈앞풀이었네. 이강혁 장군님, 끝까지 파헤쳐 주십시오. 저런 놈들 때문에 군대가 썩는 겁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박창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박창민은 정치 탄압, 군부 쿠데타를 외쳤지만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속한 자유한국당조차 즉시 그를 제명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강혁 중장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권한을 실어주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강혁 중장의 검열은 육군의 치부를 도려내는 신성한 수술이라며 그에게 힘을 보탰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썩은 뿌리를 뽑아낼 시간이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기도 용인시 국군수도병원 내 정신과 병동. 한서진 준장은 휠체어에 앉은 정유미 대위의 어깨에 자신의 준장 피복을 덮어주었다. 정 대위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날 강당에서 절망하던 여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 대위, 괜찮겠나? 예. 여단장님. 정유미가 한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후배들이 그리고 이다솜, 이다슬 하사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저들이 제게 한 짓, 모조리 다 증언하겠습니다. 고맙네. 한서진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다음 날 계룡대 육군 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 군사재판.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재판정은 육군 법무실의 최고위 장교들과 민간 법조인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로 채워졌다. 먼저 법정에 선 것은 황일구 상사와 박철규 주임원사, 그리고 김철수 사단장이었다. 황일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판도라의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이다솜과 이다슬 하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쌍둥이의 부모인 이진혁 소장과 한서진 준장은 증인석 뒤편에서 피가 배어나올 듯 주먹을 쥔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검찰관 군 검사이 황일구를 향해 외쳤다. 피고 황일구. 피고는 상급자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끔찍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다. 나아가 적군과 대치하는 최전방에서 불량 군수품이 납품되는 것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명백한 이적 행위다. 피고에게 군형법상 최고형을 구형한다. 최종 판결은 신속했다. 피고 황일구. 초병 특수상해,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및 이적 동조 혐의. 모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황일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고 박철규, 피고 김철수. 상급자로서 지휘 책임을 방기하고 부패의 사슬에 동참한 죄.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별 2개가 빛나던 김철수의 군복이 그 자리에서 뜯겨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군사재판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창민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핵심 증인은 2명이었다. 첫 번째는 K-디펜스 대표. 그는 박창민 의원에게 수십억 원의 정치 자금을 상납하고 군납 특혜를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복을 입은 현역 여군 장교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15사단 군수참모처 소속 대위 정유미. 정유미 대위는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박창민 의원을 가리켰다. 저는 K-디펜스로부터 납품된 방탄복의 결함을 발견하고 수차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보복성 인사조치와 함께 성희롱,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황일구 상사와 박철규 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박창민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말라고,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정유미 대위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박창민 의원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이강혁 장군의 음모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최종 판결. 피고 박창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 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한때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그는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초라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썩어버린 뿌리가 마침내 뽑혀나갔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 대한민국 육군은 거대한 홍역을 치렀다. 15사단은 사실상 해체 후 재편성 수준의 개혁을 겪었다. 비리에 연루된 수십 명의 간부들이 군복을 벗었다. 3군단 감찰실장은 물론 육군 본부의 몇몇 장교들까지 옷을 벗어야 했다. 이강혁 중장과 그의 가족들 역시 혹독한 감사를 받았다. 사적 보복 논란은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녔다. 계룡대 육군 본부 참모총장실, 이강혁 중장, 이진혁 소장, 한서진 준장, 이태혁 준장이 참모총장 앞에 섰다. 참모총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장군, 그리고 이 소장, 한 준장, 이 준장. 네 사람은 말없이 격려했다. 자네들이 이번에 한 일,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있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적 감정으로 군을 움직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네. 하지만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네 사람에게 다가왔다.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육군은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채로 전쟁이 났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걸세. 자네들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고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운 걸세. 그는 이강혁 중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강혁 중장, 자네는 군단장으로서 이진혁 소장과 한서진 준장은 부모로서 이태혁 준장은 삼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군인다운 결정을 했네. 고맙네. 정말 고생 많았어. 4명의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별이 유난히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 군사학교 KAAY 정유미 대위는 더 이상 전투복이 아닌 교관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군납 비리를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령으로 특진했고 부패를 감시하고 미래의 장교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군수 교관으로 발령받았다. 여러분이 앞으로 관리할 모든 물자는 여러분의 전우 그리고 부하들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관행도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상처의 흔적도 없이 오직 확신과 힘만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곳, 강원도 화천 완전히 재편성된 15사단. 정비대대 창고는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기름때 냄새 대신 새로운 페인트 냄새가 났다. 2명의 여군 하사가 신임 정비대대장에게 경례를 붙였다. 하사, 이다솜, 하사, 이다슬. 2사람은 8주간의 치료와 수개월간의 PTSD 상담을 모두 이겨냈다. 군을 떠나라는 모두의 권유를 거절했다. 저희, 이곳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가족들은 경악했지만 2사람의 의지는 확고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곳을 지킬 겁니다. 이다솜의 손목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날의 공포가 아닌 강인한 군인의 그것이었다. 이다슬 역시 언니의 곁에서 더 이상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신임 대대장이 물었다. 2사람, 정말 괜찮겠나? 이곳은 상처가 많은 곳인데. 이다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곳은 상처가 많은 곳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다슬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2사람은 창고를 나와 봄 햇살이 가득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4대의 헬기가 날아오고 있었다. 시차를 위해 방문하는 그들의 가족, 4명의 장군들이었다. 이다솜과 이다슬은 군복을 바로잡고 가장 빛나는 얼굴로 헬기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은 그 어떤 별보다도 무겁고 강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